네, 2부의 첫 순서는 유익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연은 한국 자동차 산업 발전사를 주제로 김천욱 연세대 명예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천욱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니까 감회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전문페이지가 특공 20년 학번도 됐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자동차를 생산하려면 교통부의 일부 부분에 속해서 자동차 형제 시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말썽으로 참석해서 자동차 계획을 좀 어렵게 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 일과 중에 아마 제가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은 오늘 여러분이 본 자리에 제가 한국 자동차가 왜 성공했고 왜 이겼구나 그것을 제가 증언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모두가 근거가 있는 말씀이고 제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아부하거나 또 특별히 다른 이유로 그 칭찬의 말씀을 드리지는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오늘은 제 평생 처음으로 순서보다는 여러분들을 축하해드리고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감회가 깊을 정도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잘 성공했다고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큰 길이 남아있지만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한국 자동차 산업이 한 50년 동안 발전해 왔는데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분들이 애를 쓰셨고 어떤 결과가 없었냐 제가 이걸 좀 들고 다니겠습니다. 우리가 되게 그 보통 얘기하다가 위대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영어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저거하다가 그래서 많은 그 임금님 중에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종대왕만큼 위대함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영어로 쓴다면 반드시 정관사를 붙여서 그러시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만큼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왜 그랬냐? 1970년에 우리나라 자동차가 3.7만 대, 그래서 4만 7천 대 나왔고요. 그 중에 승용차가 한 3만 대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346만 대, 대한민국 생산한 메이드 인 코리아만 됐습니다. 물론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걸 다 하면 대략 78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 346만 대가 왜 위대하다면 우리가 독일보다 조금 많아졌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그렇게 크게 봤던 그 이탈리아나 프랑스는 원래 자동차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 생산량은 우리가 인도보다 조금 뒤진다고 하지만 생산량 아무 문제가 아니죠. 중국이 한 2,900만 대나 2,700만 대 정도 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자동차 산업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큰 업적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제가 제 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volkswagen하고 GM이 본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중국하고 관계가 어려워져가지고 축소가 될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면 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기반은 상당히 약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그 GM은 작년에 그 미국 내 생산량이 토요타한테 줬죠. 토요타가 우리 회사 들어와서 미국에서 생산 일을 했습니다. 근데 토요타는 여전히 일본 국내 생산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저희도 저희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가 충분해야만 앞으로 우리가 세계의 자동차 산업국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대한 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아까 잠깐 여러분 그 발전 과정에서 보셨지만 1955년에 시가자동차가 나오면서 첫 번째로 그 테이프를 끊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의 10월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니까 잘 기억을 하는데 그 경복궁에서 광복 10주년 기념 산업박람회를 했는데 자동차가 한 대가 와서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그걸 보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때냐면 초, 성냥, 광목, 그 다음에 그 TV에서 나오는 발동기 큰 거, 뭐 한 2, 3마력밖에 안 됩니다. 그 저소득 발동기, 석유 발동기 했었는데 그런 정도, 그 다음에 공신, 뭐 이런 정도가 나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동차를 그 신세계 자동차 하나가 놓으니까 대통령도 놀랬고 관람한 사람 다 놀랬어. 그게 이제 시가 자동차가 스타트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했는데 사실 그 다음에 일본 자동차를 우리가 KDU에 들어가지고 이제 부품을 수입을 해다가 조립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팔지도 않았는데 달러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상공부에서는 참 애를 쓰시면서 그냥 국산 아이를 높이라고 난리를 났었습니다. 저도 그때 많이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뭐 자동차 유리도 받고 그 다음에 뭐 보호 제품에 부품도 타이어도 뭐 국내에서 생산하고 뭐 아무리 애를 써도 30%가 넘지 않아요. 알란계적으로보다는. 그러니까 상공부의 그 관계된 기대과의 과정을 내가 생각하기를 인지를 만들어야만 국산화가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외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3사에다가 인진도 만들어라. 그 계획을 내라. 그것이 이제 72년쯤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73년에 장기 계획이 나왔는데 그때 자동차 회사가 그 신진자동차가 제일 먼저 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시아 자동차라고 그때는 지금 아시아라고 하지만 그때는 한자였기 때문에 아시아 자동차 광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아 산업이 이제 그 용달차 위주로 해가지고 내고 있었고 현대자동차가 68년 만에 인발받아가지고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자동차 회사 4사 중에 아시아 자동차가 좀 부실하게 투자액을 얼마 안 됐습니다. 100만 달러도 안 됐으니까 그걸로 엔진 만드는 건 거짓말다. 그래서 한국에서 벌리고 그래서 세 회사가 냈는데 그때 기발한 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현대자동차의 정부적 회장이 우리는 그 수출할 수 있는 이 모델이 되겠다. 남이자동차 가져오면 수출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만 하거든요. 그리고 대학에 그 만드는 과정을
시간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찍어서 가져와서 여기서 영접만 했습니다. 그런 모델이고 뭐고 없죠. 남이 작전 모델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델을 만들어서 수출해보겠다.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건 사실 나중에 제가 연구해서 나오는 일입니다. 누가 그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가장 핵심인 그 고유 모델 자동차를 만들어서 세계로 나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누가 시작했느냐. 그랬더니 이 정조희라는 현대건설 회장하신 분으로 납작이 됐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분이 한때 일제시대에 자동차 조립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연대했습니다. 아도산업이라는 상이라고 해놓고 그런데 이분이 자동차를 아셔가지고 지금 저거는 저 제네시스의 후륜구동 자동차 샷입니다. 근데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마 돌려보겠습니다. 저 제일 앞에 게 요게 엔진이고요. 여기가 트랜스미션 변속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위에 엑셀이 있고 이제 차축이 있고 엑셀이 있고 뒷바퀴가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후륜 구동이었습니다. 지금 전륜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만들었어요 그때. 그런데 뭐 만드는 게 뭐냐 하니까 요 엔진 그 다음에 요 변속기도 그때 약간은 만들고 있었습니다만 변속기 그 다음에 여기에 후륜 차량은 엑셀이라고 90도 바꿔지는 요쪽 요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자체는 또 외부에다 맡겨가지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유 모델인데 여기서 시작은 이분이 뒷받침을 했죠. 그 다음에 그때 현대자동차상의 정세혁 사장인데 그분을 모시고 유럽을 다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기술 주겠다는 나라가 별로 없었거든요. 영국하고 관계가 있는데 영국도 안 됐고 뭐 GM은 또 하면 경영권 나가고 그 다음에 복수가게도 나타나는데 뭐 이상하게 돈 많이 나가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일본에 가가지고 이 SDG 자동차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마드 디자인은 세계 최고의 기타가 있는데 여러분 중에 아실지 모르지만 이타 디자인의 주지아로입니다. 이 주지아로가 68년에 창업을 했는데 이 알파 로메오라는 건 뭐 조금 저희 많이 나간 차가 아니죠. 스포츠카이고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복스바겐의 파사트하고 골프 이거 골프는 미들 후속인데 소형차입니다. 이걸 중형차고 이 둘을 설계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인데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많지만 이 주지아로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는데 창업한 지 한 3년밖에 안 된 사람인데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차를 만들 테니까 소형차를 만들 테니까 좀 설계해달라. 그래서 맡겼어요. 그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코리안 모터쇼에서 그러니까 주지아로가 이런 데서 못지 않죠. 여기서 이제 나왔는데 참 여기 보면 이 한복 상당히 이쁘죠. 그리고 차가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이 디자인이 그렇게 새롭진 않았어요. 제가 그 공부하러 가면은 스페인에서 스야트라고 나왔는데 그것도 조금하고 그 스타일이 계속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냥 하여튼 정말 멋있는 차가 나와. 그래서 그 토리노 모터쇼에 와서 그때 이탈리아가 최고로 날릴 때겠죠. 그 이후로는 모터쇼가 이탈리아에서 몇년 밀제라는데 토리노에서 열려서 피아트 공사가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열려가지고 거기서 많은 관심을 끌고 저 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걸 이제 용역을 맡기고 계획을 짜고 하면서
미쓰비시하고 엔진과 그 동력전자장치를 확인하고서는 정부의 승인이 나기도 전에 미리 기술자들 보내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엔진 쪽에서는 이 강명환이라고 대학공사인데 지금은 이제 부장으로 들어가서 했는데 그 자기 요원들 데리고 가가지고 훈련하는데 다행히 일본을 상당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술 용어 같은 걸 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보디 디자인은 이제 정유화 사장이 했는데 여기 지금 이제 오늘 여기 참석을 못하셨는데 이충구 대리라고 그때 대학 나오고 들어가서 디자인 쪽에 있었는데 이분이 그 노트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보디 디자인하는데 어떻게 구사하는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은 그건 아트만이 아니거든요. 그런 자동차 껍데기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는 진구로 하지만은 그레이로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다듬고 그렇게 해서 그 바깥에 쉐입이 디자인이 끝나면 그 안에 인테리어 같은 것도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래로 차체하고 연결되는 부위도 다 해야 되고 그런 모든 과정을 깔끔하게 노트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현대 쪽에서 꽤 알려져가지고 이대리 노트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빠뜨리지 마라. 배웠으면 돈 주고 배웠으면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현대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중에 94년쯤이니까 가고 있는데 한 15년 후에 엔진을 이제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영국에 갔는데 여기서 또 회사에 갔을 때 엔진 설계 팀에서도 똑같이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는 하나도 안 놓친다. 그건 뭐냐? 반드시 우리가 자립하겠다. 한 번 만드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그 기술적인 전통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니가 품평이라고 여기 전시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제 뒤에 그 성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대장터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됐고요. 그리고 76년 2월에 그날 꽤 추운 날이었는데 울산 공장에서 출고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시작으로 몇 대는 나오고 있었죠. 그때 저도 초대를 받아가지고 참석을 해서 둘째 주에 앉아 있었는데 이게 왜 포니 신화라고 그러냐면요. 이게 레전드라고 붙였습니다만 잘 만든 차는 잘 팔립니다. 이게 우리 자동차의 기본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아 산업이 1975년에 10,000대 이상 팔았고 현대가 5,000대도 못 팔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아가 브리사라고 하는 그 마즈다의 자동차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했는데 꽤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대가 폰을 가지고 끼어들었는데 여기에 그 다음에 가다가 여기 가면 57,000대 정도를 합니다. 이것은 되게 끔찍한 물량입니다. 사실 이거 보시면 현대가 사실 이때까지는 우리나라 톱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폰이 가지고 올라가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요거는 프레스도는 제가 잘못 썼습니다. 요건 엑셀이라고 하는데 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10만 대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년 전에 상공부에서 3만 대 승용차 생산을 위해서 엔진 공장 매도를 했는데 한 4년 후에 10만 대를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팀이 없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조례만 있는 게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이 선거를 하시고 79년에 소비 위기가 오고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중화공업이 과잉 시설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전하고 그래가지고 전두환 그 장군이 강제를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국보이라고 만들어서 이제 수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엄청 무서운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그때 기아하고는 자동차가 너무 많이 생산이 돼서 안 되겠습니다. 이제 승용차 고만 생산하고 그냥 화물차만 생산해라.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2월 28일날 228 정치인데 이제 80이 됩니다. 그래서 승용차 생산은 현대하고 세한자동차, 신진자동차의 중심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80년, 82년에 기아 자동차의 그 순이익이 이렇게 적자가 나가지고 부채 비율이 2000%가 넘습니다. 아마 요새도 아마 2000% 넘으면 산업 회사가 없을 텐데 그래가지고 기아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 봉고라고 하는 트럭을 가지고 눈에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자동차 전문가지만은 보면 좀 무서워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트럭이니까 뒤에가 바퀴가 두 짝입니다. 앞에 하나고요. 왜냐하면 뒤에 짐을 많이 실어야 되니까. 근데 사람을 태우게 되면은 뒤에 그렇게 무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뒤쪽 그냥 두고 그냥 정말로 아이디어는 최고의 아이디어입니다. 그 슬라이딩 도어라고 하는 걸 내들었어요. 그때까지 이제 현대로 그런 그 미니버스를 내들었었는데 그 버스가 어떻게 되냐면 문짝을 이렇게 여는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딩이 안 됐어요. 그리고 뒤에는 막혀 있었죠. 근데 봉고 코치를 만들면서 13인승인데 뒤에는 이게 리프트랙이라고 요새 이제 해치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올리는 공통을 해가지고 뒤로 볼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앞문은 슬라이딩 도어라고 해가지고 운전석만 올라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그 좌석에 타는 사람도 쉽게 올라탈 수 있어요. 막 그게 히트했을 겁니다. 또 하나 히트한 건 뭐냐면 현대에서도 조그만 차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자동차 저희 도로가 포장이 반도 안 됐어요. 그리고 포장이 돼야 가운데만 됐어요. 그리고 옆에는 그냥 흙이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오면은 달릴 때는 약간의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웬만한 자동차는 이렇게 막 흔들렸습니다. 특히 이 박스카는 위에가 중심이 높아가지고 불안정한 면이 많거든요. 근데 이 봉고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폭발적으로 돼서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이렇게 부채비율이 280이지만 요새도 상당히 좋은 회사죠. 저렇게 되니까 기아가 이제 부활했어요. 자동차 공기를 했습니다. 아시아 자동차 보전이 유지했지만 그 다음에 대한중기 공업의 모든 기업을 수하면서 이거 잘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이것이다. 기아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해안만에 다 공장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현대자동차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그동안에 폰이 가지고 미국 들어가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갔었습니다만 미국 못 들어가고 있었죠. 여러 가지 연기를 못 해서. 그래서 미쓰비시의 그 새로운 기술 지원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엑셀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이걸 확인을 못 해봤어요. 이 미국은 승인이 되지 않은 상급을 못해서 이게 지금 연합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시대입니다. 이게 앞으로 나오시죠. 이게 유명한 데죠. 하버드죠. 근데 여기 가서 광고를 했어요. 전 지금도 이때 계신 분이 있었으면 저걸 확인하고 싶었는데 저걸 어떻게 미국에서 잭슨빌 항공을 올라갔는데 그때 사진을 안 찍고 기념사진을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까지 가셔서 거기서 찍었을까. 내가 보기에는 미국의 상급가가 허가가 있었는데 그때까지 취하 허가가 안 나서 그렇지 않나 그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자동차 회사가 열심히 수출도 하고 해가지고 1990년대에 들어가면은 이제 89년에 이 MIT에 유명한 그 우어멜 교수가 왔었어요. 근데 이 양반은 이제 어떤 분이냐 하면은 그 린 프로덕션 시스템이라고 사실은 이건 따지고 보자면은 그 도요타의 생산 방식을 처음으로 그 조직적으로 설계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해서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냐 88년도 미팅을 했어요. 일미, 독후, 이탈리아, 그 다음에 스페인, 캐나다 여기에서 우리가 7인 속했는데 우리가 정말로 12국이 되려는데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그때 바로 현대 엑셀이 미국에서 3년간 정말로 연합했습니다. 3년간 됐는데 일본 차를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계가 놀랐지. 그런데 3년 만에 하자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바로 그때인데 그래도 그때 현대자동차가 돈을 좀 벌어가지고 미쓰비시 자동차부터 엔진 5종에 대한 기술을 사왔습니다. 그리고선 우리가 이제 이 모터리제이션이라는 거 이거 뭐 제가 주로 쓴 단어입니다만 이 모터리제이션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동차가 사치품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필수품이 되어가는 시대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자동차를 자가용 운전하는 것이 정상인데 한때 우리나라는 자가용 운전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꼭 쇼퍼가 있었죠. 운전기사가 꼭 있었는데 자기가 몰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자동차 가지고 새로운 그 생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세대인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88 올림픽 때 도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은 자동차 갖고 싶어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할부 제도가 시작이 됐죠. 한 번에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는 서서히 조그만 차가 시작했던 데서 변해가지고 중형차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승용차의 주류가 중형차로 가면서 이 소나타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에서 처음 시작하는 젊은 분들에서 엘란트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그 앞장을 서서 나가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누가 좋은 중형차를 빼느냐, 누가 좋은 준중형을 빼느냐가 회사의 운명을 가르게 됐습니다. 이게 나온 게 이제 소나타인데 이것도 사실은 첫 번째 나온 1년차는 좀 엉터리였습니다. 사실 간신히 만들어서 중형차만 했었는데 그 다음에 제대로 되어가지고 제가 명차가 됐었죠. 그 다음에 엘란트라는 지금 아반떼라고 하는데 아직도 외국에서는 엘란트라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7세대까지 가 있는 가장 현대 자동차 봐서 제일 소극적입니다. 아마 도요타의 그 코로라하고 거의 맞서는 그런 옛날 독일의 volkswagen의 비틀즈하고 맞서는 그런 수준, 조금 양은 작습니다만 거의 그런 수준까지 도달한 차. 그랬는데 이제 그 대우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김우중 회장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GM의 지분을 인수하고 그 대우 자동차 발전을 하면서 드라이브를 벌이기 시작하는데 3위였던 대우가 막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뭐가 됐냐면 기아가 조금씩 늦춰지기 시작하는데 많은 분들은 아마 기아가 재벌이 아니니까 어디서 돈을 유통하는 게 좀 늦어져서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월드카는 아니거든요. 그 GM의 그거 이래가지고 전 세계에 많이 구축한다. 물론 이제 미국의 포니아 디비전에서 팔았으니까. 그래서 대우는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월드카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마틴즈인데 이건 국민차다. 대우조선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이쁘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히트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기아가 크레도스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타이밍이 한 2년 정도 늦었어요. 사실 기아가 조금만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기아가 고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차가 안 팔리면 자동차에서는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고전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근데 삼성자동차가 회사 만들어 놓고 기아를 인수하고 싶어 하는 듯한 모양을 자꾸 냅니다.
어디서 비슷한 것도 내고 연구소도 좀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한은 또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 자금 융통이 안 돼가지고 파산하는데 이게 97년입니다. 그 97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삼보라고 하는 작은 철강 회사가 제설설 만들겠다고 아산에다가 제설 공장을 미리미리 공장을 만들면서 그 돈을 은행에서 반 정도 어떻게 가져갔어요. 제1은행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결국 안 되니까 사채 쓰기 시작했는데 사채 가지고 제철해서 만든다는 건 참 세계 역사의 일이죠. 결국은 부도가 났고 그게 이제 여파가 돼가지고 결국 했는데 할 수 없이 11월에 김성원 회장도 은퇴하고서 이제 정부 법정관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팔아야 되는데 바로 IMF가 달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97년 11월에 IMF의 구제금융을 의존을 하게 되고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기아 살릴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아는 이제 팔았는데 그때 삼성이 사려고 했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대가 결국 98년 1년 후에 인수하게 되고 삼성은 이제 빅딜에 의해 가지고 퇴출되면서 르노 삼성이 새로 출발하게 됩니다. 삼성이 참 불운하게 못 들어오게 해서 못 들어온 겁니다. 사실 삼성이 일부러 늦게 들어온 건 아니고요. 사실은 삼성 진입을 굉장히 꺼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결국 늦게 그 SFR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 결국 삼성 입장에서는 단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현대가 그 기아를 인수하면서 그 새로운 구조가 바뀌는데 그때 그 2000년에 현대의 그 정몽구 정재용 회장이 연로하시니까 그걸 분할을 해가지고 한 분가가 생겼는데 그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대건설은 돌아간 정몽원 회장, 현대중공업은 이제 국회의원 하셨던 정몽준, 현대차는 이제 현대重工 사장을 하시던 정몽구 이렇고 그리고 이 현대자동차를 처음부터 만들었던 정세영 회장은 현대산업개발을 받고서 이제 물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정몽구 회장이 현대차그룹의 총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유명한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정몽구 회장이 지금은 아마 집에서 요양을 하고 계신 분인데 진두지휘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자동차 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니 현대전공 하시는 분이 부품이나 만들던 분이 어떻게 자동차를 하겠냐. 그랬는데 회장 딱 맡으시고 나서는 딱 첫 번째 나온 것이 불량품은 절대로 수출 안 하겠다. 그러면서 10년간 보증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때 10년간 보증이라는 건 전 세계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10년 보증. 크라이슬러가 안 돼서 5년 보증을 했었는데 보통 3년 보증이거든요. 근데 10년 보증하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는 현대 어드밴티지라고 그러니까 현대차 사는 이만한 이점이 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자체이지 개발, 변속기 개발, 여기 이제 마동용선이 있고 차체 개발 이러면서 나가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때 시작한 건 아니고 그 전에 그 정재용 회장이 하고 정세영 회장 때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90년대 초부터. 그리고는 이제 뭐 저희 뒷얘기를 좀 그렇고요. 하여튼 기아를 인수했는데 참 성공을 했어요. 기아 쪽 분들은 두군다나 부품업체들은 상당히 아마 가슴 아픈 분들이 많으셨을 걸 봅니다. 저도 기아하고는 상당히 많이 친했는데 그래도 기아를 참 인수 잘했어요. 대개 그 자동차 회사가 그 파산하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관리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개 성공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복스바겐도 상당히 덩치가 크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꼭 복스바겐이 꽤 그래도 성공한 폭이 좋던데요. 뭐 스페인이나 무슨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뭔가 그 체코의 스코다도 하여튼 복스바겐은 영국도 가고 스페인은 이제 저기 BMW죠 보이지만 하여튼 가가지고서 남의 회사를 흡수해서 회사를 키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현대가 그 기아를 인수해가지고 한 과정은 상당한 희생이 있긴 했지만 상당히 성공했다. 이걸 정말 잘하는 여기 아마 저희 두 분의 사장님이 몇 개 사장님이 계신데 제가 충분히 해도 아마 반론 얘기하고 싶습니다. 참 성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현대 모비스가 현대 정보에서부터 커집니다. 그리고는 이 모듈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하는데 이건 원래 전자제품에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부품으로 조립을 안 하고 하나의 그 부분으로 파트 이걸로 조립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로도 모듈 하자고 그러는데 이 모듈 시스템을 도입을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부품이 들어와서 현대자동차에서 합격을 해가지고 조립되기보다는 현대 모비스에서 상당 부품을 가져다가 그룹으로 해서 조립을 해가지고 현대자동차에 가져가게 됩니다. 한 단계가 늘어났는데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 파워가 커졌죠 사실요. 그리고는 이제 공동 플랫폼을 써서 소나타 플랫폼 가지고 옵티마가 나갔는데 이게 성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K5는 고향에서 옵티마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 바꾸지 않고. 그리고는 카니발 같이 그 기아에서 과거에 만들어 놨던 자동차들을 특히 SUV 쪽을 성장을 시키는데 저는 상당히 스포티지 맨 처음에 나올 때 참 조그맣고 그랬었는데 이 스포티지가 작년에 꽤 많이 팔렸거든요. 베스트셀링가의 위쪽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니발이 아직도 건재하는데 이 카니발이 언제 나왔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98년에 나왔습니다. 98년은 현대가 기아를 유수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김선홍 회장이 퇴진할 때 이게 거의 다 돼 있었어요. 그리고 출시만 못하고 있었는데 걱정받는 상태에서 출시됐는데 그때도 이게 10,000대 이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아 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 1년 전만 했어도 우선 부도는 안 났습니다. 기아가 잘 됐다고 볼 수 있고 우선 부도 안 나면 견디잖아요. 근데 여기 그렇게 늦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카니발이 지금도 인기가 꽤 괜찮잖아요. 상당히 잘 팔리는 차죠. 그리고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합쳐가지고 혁신을 시작을 하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요타의 메인 프로덕션을 다는 못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근데 just in time이라고 그러니까 재고를 쌓아두지 않는다 하는 개념을 현대에서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컴퓨터를 관리하고요. 일본은 이제 좀 도요타는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로봇 시스템을 극대화 시켰습니다. 이건 아마 목수하게나 딴데하고 비슷합니다. 특히 해외 공장에서 이걸 잘했죠. 그리고는 해외 공장을 건설하는데 대개는 포드나 GM은 해외에 있는 대우도 그랬지만 해외에 있는 기존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키우려고 합니다. 잘 관리해서. 근데 현대는 그거 안 했어요. 그게 성공의 원인입니다. 사실 이 쓰러짐 해서 사가지고 다시 키운다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현대는 가서 새로 짓습니다. 그런데 하도 빠르져가지고 여기 나온 것처럼 현대 스피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빨리 짓느냐 하면 거의 2년이 안 걸리거든요. 30만 대짜리가. 그러니까 허가가 나기도 전에 맞추라고 공장 부지 닦기도 전에 기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부품 회사도 같이 가가지고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살펴보자면은 현대자동차의 성공은 이 우수한 엔진을 가졌습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타워 엔진 같은 건 이건 여러분이 지금 8기통도 나오는데 이거 없었으면 제네시스 못 나왔죠. 그리고 엔진이 한 10종 이상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90년대 초에 자체 인지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한 건데요. 한 10년 가까이 걸렸는데. 그 다음에 변속기하고 부품은 현대모비스가 발전하면서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정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자체 개발했는데 여기는 제가 발명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쪽 전문가인데 현대하고는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이건 아마 조금 옛날식으로 뽀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그리고 조금 늦었는데 쌍화편이 시작을 해서 쌍화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자동차의 SUV 보면 다 그 아리조나, 뉴멕시코, 뭐 이름입니다. 산타페는 뭐 도시이지만 투사도 도시이고, 그 다음에 뭐 나바도 그렇고, 모하비, 뭐 사막이죠. 뭐 그런 것들 이제 하기 시작을 하고 해서 사막으로 가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우리 정의선 회장이 어나운스를 합니다. 우리는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를 낸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넘어가서 너무 길어져서 제가 뒷얘기를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셨지만은 GM이 드디어 한국 GM이 그 대우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 브랜드를 바꾸면서 휘버리로 해서 뭐 마리노나 여러 가지 꽤 괜찮은 차를 내시면서 제대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쌍용차는 이제 이만전하고 가면서 투자를 해서 렉서스하고 그 호란도 시리즈에서부터 조금 작은 티볼리를 냈는데 이거는 이제 올해 SUV로 나올 정도로 인기가 있어서 쌍용자동차가 다시 회생할 수 있다고 희망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결실을 보아서 소나타가 2007년에 세이프티 픽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미국 그 보험 연구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가장 정밀한 건데 결국 우리나라 자동차가 이제 안전한 자동차 레벨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그 정명 충돌을 하게 되면 이 승객이 손상을 안 입게 하기 위해서 하는 파트인데 여기 토크박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아주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후륜 구동이 되지만은 여기 크로스 멤버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그 독특한 디자인이고 그 가운데에 올라오는 건 후륜 구동이니까 여기 이제 스텝이 새겼는데 여기도 그렇고 이 자체가 타이거 우즈를 안죽게 만든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진이 나올 수 있고 이제 뭐 저희 차체 때문에 안전성 때문에 볼보를 찾는 사람들은 별로 없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이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작년에 현대자동차가 미국 수출한 21차종 전체 그러니까 기아 버지나 포함해서 이 탑 세이프티 픽을 받습니다. 그 중에 11종은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는데 이건 가장 안전한 차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자동차가 세계 레벨에 올라갔고 드디어 그 정몽구 회장께서 이 명예 회장이 올라갔는데 미국에 지금 디트로이트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올라온 사람은 일본의 도요타 기이치로도 있습니다만 도요타 중공의 에이지 그다가 혼달 한 쇼이치로하고 나란히 세계 자동차 1위였습니다. 정말 축하할 만합니다. 저는 사실 이 축하가 조금 늦어져서 되게 아쉬운데 이제 정차는 시간에서 이제 앞으로 나도 기회가 있으니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자동차 협회 쪽에서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 내연기관차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 현재 최고의 엔진하고 변속기하고 차체 기술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만큼 강력하게 이런 기술 보유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버리시면 안 되는 게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가 절대로 싸지질 않습니다. 이게
테슬라에도 머스크가 가끔 브라킹을 하는데 너무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전기차 절대로 싸지진 않아요. 배터리가 절대로 싸질 수가 없어요. 벌써 올라갔거든요. 테슬라도 가격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급차는 다 전기차로 갈 겁니다. 현대는 제네시스가 곧 내연기관차 생산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중국차는 지금 하이브리드가 꽤 있는데 우리도 꽤 많이 나왔는데 이거 당분간 한 10년간 유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소형차는 내연기관차로 지금 동남아 가보시면 도요타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적극 진출해서 아까 인도네시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적극 진출해서 내연기관차는 아무래도 노동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조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한국의 노동력 건설 참 어려운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걸 반드시 살려서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생산국, 산업국의 위치를 계속 향상시켜 나가야 되는 향상시키면 3위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자동차 산업은 국민산업입니다. 국민들이 원해서 된 겁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몇 분만 잘해서 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때는 일본 사람이 하면 우리도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때 정신입니다. 다들 초창기 사람들은 다 일본이 하는데 왜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얼마 전까지 세계 인류가 돼야 삽니다. 인류가 되면 죽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세계 제2이 되어야 삽니다. 세계 제2가 되면 어디가 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하는 겁니다. 결국 인재 양성이 우리 한국 자동차 산업의 장래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우리 르노코리아나 GM 쪽에서도 오시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규모가 작아서 꼭 성공을 하시려면 생산성하고 그 다음에 개발 능력이 상당히 있거든요. 엔지니어링이 이걸 꼭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르노코리아도 지금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생산성을 높이셔서 한국 GM은 제가 보기에 50만 대 이상 생산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르노코리아도 30만 대 이상 생산하셔야 회사가 제대로 경영도 되고 노동자에 대한 임금도 잘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유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형태에서 반드시 생산성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적극적 협력을 받으셔야 되고 엔지니어들이 다 분발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지금 아마 그 오너가 지금 바뀌실 것 같은데 이 SUV 전통이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이거를 몇 가지는 꼭 지속적으로 유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차를 개발하셔서 전기차는 규모가 작아도 경영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런 얘기들 이제 결국 전기차로 바뀌면 부품 산업계가 크게 문제가 될 텐데 이런 얘기는 이 다음에 제가 시간이 있을 때 다시 기회가 있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정말 그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좋은 날이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기대 안 했는데 미국이 고전하는 바람에 갑자기 우리가 여러분이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대자동차그룹이 GM보다 조금 수량이 좀 많습니다. 이건 상상도 못했던 얘기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뭐 우리가 GM하고 무슨 뭐 데트로이트 가서 쫄기만 했죠. 그랬는데 참 이렇게 여러분이 애를 쓰셔서 참 자동차 산업이 이원종 중에도 성공하신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외국에서 디베이트 하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준비가 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또 그동안에 우리 선배님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주신 김천욱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오찬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과 자유롭게 말씀 나누시면서 식사를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